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와 제자백가의 주련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중국의 통일제국 진과 한이라는 소단에 맞춰서 내용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단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단원이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내용도 살짝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에 기틀을 딱 잡고 가셔야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앞에 있던 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제대로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이게요,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셨던, 우리 마지막에 중국 문명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중국 문명이 어떻게 되게 안 좋아졌는지, 중국이 어떻게 분열이 되었는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에 들어서 주의 정치가 어려웠어요. 근데 유목민족이 침입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이 된 것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조금만 더 보자면 기원전 8세기에 들어서 주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의 왕실은요, 유목민족의 진입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도를 동쪽의 나급 려양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와 이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세계사와 이렇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기원전 8세기에 유목민족의 진입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써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 8세기에 주의 정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주의 왕실은요, 유목민족의 진입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수도를 동쪽의 나급 또는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제후들이요, 각자 독립을 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원전 죄송해요. 그 침이 목구멍을 강타해서. 기원전 8세기에 주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유목민족의 진입으로 인해서 수도를 나급 러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왕의 권이 뚝 떨어졌죠. 그랬더니 이 제후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제후가 뭐였나요? 우리 아보카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에서 봉건제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왕이 도읍 일대를 그 정치를 통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를요, 왕의 혈연 관계인 왕족이나 공신, 그러니까 제후들이요, 왕에게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치고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를 보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봉건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이 제후들은요, 실질적으로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제후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제후들이 점점 여기서 일 못해, 나 다른 데서 그냥 나 혼자 할게요 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 안 할래요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혼자 나 이제 그럼 위에 아무도 없네 하면서 나 혼자 이게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였어요. 원래는 왕의 권위가 높아서 제후들이 그 밑에서 왕에게 세금 바치고 특산물 바치고 군대 보내고 이러면서 밑에서 굽신굽신 거리며 살았는데 왕의 권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 독립할게. 나 그리고 세력을 키울 거야.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졌어요. 정말 커졌어, 세력이. 이 제후들의 세력이. 왕의 권위는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550년간의 많은 나라가 막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세력을 키운 제후들 중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의 권위는 떨어졌고요. 왕 정말 무시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제후들은 자신의 세력도 큰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손 한 번이면 왕도 없앨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권위 떨어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춘추 전국시대의 느낌을 보자면 정말 많이 싸웁니다. 반란이 일어나고요. 싸우고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스토리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550년간 싸웠다. 이 시기를 550년간 나라 싸웠어요. 이것을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용어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입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싸웠다고 했어요. 여러 나라들이. 오케이? 이 시기에는요, 각 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 국, 강, 병에 힘썼습니다. 자, 부국 강병은요, 나라가 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부국 강병. 나라가 강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요. 정치와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나 경제 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지도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 지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의 각각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안 보셔도 될 걸 제가 지워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안 보셔도 되고 조금 굵은 걸로, 그리고 요거 안 보셔도 되고, 요거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 거는 그냥 다 없앨게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튀는 색깔로.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춘추와 전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합쳐지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니까 요거를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춘추 띄고 전국이니까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춘추시대입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전국시대입니다.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지금은 춘추시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춘추 5패라는 것이 있었어요. 춘추 5패. 이때는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기였음으로써 주나라의 왕이 권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춘추 5패라는 것은요, 재진초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진초월. 요게 바로 춘추 5패입니다. 여기서 5패는요, 승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높다. 권위가 크다. 권위가 강화된 국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춘추 5패는요, 재진초월. 오케이. 그리고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기로서 존, 왕, 양, 이. 왕은 지키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높이고, 오랑캐들은 몰아낸다 라는 뜻의 존, 왕, 양, 이 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괜찮으신가요? 지금은요, 춘추시대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춘추시대는 일단 기원전의 BC라고 합니다.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그리고 이때는 춘, 추, 오, 패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이름은 재, 진, 초, 오, 월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또 주나라의 권, 위라는 것을 지키는, 인정하는 시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왕, 양,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자, 이게 춘추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따가는 전국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국시대 보겠습니다. 자, 전국시대는요. 이 춘추시대가 망하고 난 후에 기원전 40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 칠웅. 그래서 재진초, 원래는 5월이었는데 재진초, 한위조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재진초, 한위조연. 자, 그러면서 이때는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후들이 각자 왕으로 내가 왕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누가? 제후들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부국강병을 추진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춘추 전국시대에는 각 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병에 힘썼다. 나라가 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능한 인재들을요. 유능한 학자들이나 인재들을요. 신분과 국적에 상관없이 우대를 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이젠 신분 안 봐요. 내가 이 능력만 보고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요. 이때는 진짜 많은 사상과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 신분이 되지 않아서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하여 그렇죠. 굉장히 내가 그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나의 그 능력을 한없이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춘추 전국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시기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시기의 공통점은 뭘 추진? 나라가 강해야 부국, 강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인재가 유능해야겠죠. 인재, 유능. 그럼 유능한 인재를 많이 뽑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네요. 그죠?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기원전 8세기에 들어서 주의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주 왕실은 유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 수도를 동쪽의 나급,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후들이 독립을 해서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세력을 넓혀 나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550년간의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 시기를 춘추 전국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는요. 일단 두 가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타나는데 춘추시대는 재, 진, 초, 오, 월. 오케이. 전국시대는 재, 진, 초, 한위, 조연. 여기가 좀 헷갈리네요. 그죠? 재, 진, 초, 한위, 조연. 자, 그러면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 춘추시대에는요, 춘추 5패가 있었습니다. 제진 초5월. 그리고 전국시기에는요, 전국 7웅. 7웅이라고 했어요. 자, 춘추 5패, 전국 7웅. 오케이. 춘추 5패라고 불리는 것은요, 5개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니, 5개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라, 춘추시대에는 100개가 넘는 제후국 중에 그 춘추 5패라고 부르는 나라가 대표적인 강국이었고, 춘추 5패라고 불리는 그 나라, 그리고 전국 시기에는요, 전국 7웅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세력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나라와 7개의 나라.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5개의 나라 맞고요. 7개의 나라 맞습니다. 자, 이때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기였고, 이때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제후들이 막 내가 왕이라고 나설 때였어요. 오케이. 요때도 나서기는 했는데요. 그때는 겉으로는 정말 잘해주는 척했어요. 왜냐면 전에는 자신들의 왕이었으니까 지금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왕은 왕이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밟고 지나가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전국 시기에는. 각각의 특징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그럼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에는요, 우선 춘추시대를 보겠습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자, 그러면서 춘추 5패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진초 5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때는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던 시기. 자, 그러면 전국시기 한번 볼까요? 전국시기는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전국 7웅, 제, 진, 초, 한, 위, 조연. 제진, 초, 한, 위, 조연. 요렇게 7개. 전국 7웅. 이때는 그 조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후들이었던 사람들이 각자 왕으로 자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부국 강병을 추진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니까 사회 정치적으로 개혁을 추구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니까 나중에는 사회 정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때는 또 특징이 하나 있었죠. 인재를 등용할 때 신분 보지 않아요. 출신 같은 거 안 본다고요. 오케이. 국적 같은 거 상관없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춘추 시기와 전국 시기를 비교할 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일단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가 정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병에 힘썼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요. 정치와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와 경제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기가 보급됩니다. 철기가 보급되면요. 농사에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소를 이용한다는 소리는요. 소를 이용한다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이용하는 게 우경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자, 우리가 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철제 농기구와 함께 시작한다 했어요. 철기를 보급하니까 이제는 그 농기구도 철제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를 이용한다. 그랬더니 농업 생산력이요. 엄청 향상되었대요.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남는 것들이 막 이제 생기게 돼요. 왜냐면 너무 잘 파니까 남는 거야 이제 뭐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걸 제가 그걸 장난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뭐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남는 거를요, 우리가
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먹고도 남잖아요. 그죠? 먹고도 남으면요. 그거를 팔면서 우리는 이제 돈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돈도 생기고 막 힘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여기서 뭔가 알아본 게 있었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우리 그때 안 했나봐요. 자, 어쨌든 남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뭐가 생겼다? 상업과 수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그리고 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각 나라가 이제 힘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다 됐어. 돈 있어. 우리 힘 있어. 똑똑한 사람도 있어. 오케이. 그리고 철제가 들어와요. 철이 들어온다는 거지. 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농기구도 이제 발달될 뿐만 아니라 무기까지 발달이 가능하다는 거지. 오케이. 괜찮으시겠어요? 자, 철제 농기구 요거 소이용을 우리는 우경이라고 얘기한다. 우경.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나라의 힘이 세진다고만 말씀드렸지 나라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부국강병 정리해야겠죠? 나라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부국강병. 오케이, 이것까지 아시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철기 보급돼서 농사의 철제 농기구 이용하고 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 우경. 오케이, 이거 시작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완전 크게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각 나라가 이제 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바탕이 다 완성이 된 거야. 이때부터 전쟁이 완전 치열해졌어요. 왜냐면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철제가 보급되니까 철제 농기구도 만들지만 철제 무기도 만듭니다. 무기 만드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열해지겠죠? 치열해지고요.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정말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3명만 죽을 거 이렇게 하니까 5명이 죽는 거야. 그럼 완전 치열하게 하고 완전 규모가 커져야겠죠. 막 이제 말도 데리고 오고 막 있을 거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쓸 수 있는 거. 왜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셀지 모르거든. 다 이게 철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가져올 수 있는 한 최대로 가져오자 해서 그 전쟁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정도 했으면 이해는 조금은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내용 점점 보시면요. 이해는 알아서 갑니다. 여러분이 이거 집중해서만 하시면 진짜 이해는 가요. 자, 다음 볼게요. 제자백과. 자,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모르는 바로 그 단어가 제자백과입니다. 백과 보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에는요,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너무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표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자, 사회 혼란 극복을 위해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다음이 이제 부국강병을 위한 학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요, 각 나라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똑똑한 사람의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략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전쟁이 너무 치열해지고요. 저기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겠다 하면서 발빠르게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철제도 다 비슷비슷하게 있고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걸 지도자만 제대로 잡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사과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가 평상시의 사과예요. 평상시의 사과라면 우리는 예쁘고 막 빨갛고 흠집 없는 걸로 엄마들이 사오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라의 사과 생산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후면요. 사과값이 완전 급증한대요. 자, 사과값이 급증하면요. 어쨌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불안하잖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과를 정말 못 먹어. 사과 먹으면 진짜 비싸. 그러니까 지금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재기를 한다는 거죠. 막 데리고 오는 거야. 사과 못생기든 어떻게 막 조금 많이 빨갛진 않더라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과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사과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 자 어쨌든 이 부국강병 뭐였습니까? 나라의 힘을 키운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유해요. 나라가 부유해요. 자 여기 보시면 나라 경제가 부유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우리는 부국강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막 되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국적에 관계없이 우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줄 알고 썼는데요.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사회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뛰어난 학자를 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을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근데 신분 국적에 관계없이 뛰어난 학자를 우대하는 게 왜 그랬댔죠? 부국강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분과 국적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그 유능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우리 사과 생각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상가, 수많은 사상가 그리고 학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이유로 이렇게 하기 막 사람들이 막 가치관 필요해서 막 해서 그들 사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만큼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백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100은요. 100개, 정말 100개만큼의 그 10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자백가는요. 당시의 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주로 정치 질서와 사회 규범 같은 현실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 제자백가는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의 예로 드는 것이 정치 질서, 그리고 사회 규범 같은 그럼 현실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총 4가지의 사람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4가지의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유도묵법. 그래서 다 뒤에 가가 붙으니까요. 여러분이 유도묵법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도, 묵, 법이라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는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냐면, 그리고 인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서요, 이를 정치와 사회의 기초로 여길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유가는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구나 할 때 그 어른에게 공경하고 예의 바르구나 할 때 그 그리고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 것을 강조하였고, 묵가는 평민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민의 입장과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민의 입장에서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민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였다는 것이 바로 묵가. 그리고 마지막 법가는요, 딱 봐도 법일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법입니다. 법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을 통치의 근본이다. 통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제자백가의 사상은요, 이후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제자백가의 사상은 이후 중국의 학문 그리고 사상 이것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에 이 주의 정치가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유목민족이 침입했다는 것까지 우리는 중국 문명에서 배웠어요. 이랬더니 이제 수도를 나급, 그러니까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왕의 권리는 뚝 떨어지고요. 그 제후들이요, 이제 제후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50년간 나라가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춘추와 전국으로 나누어서 우리 구분해 봤어요. 춘추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그리고 전국 5패 뭐가 있었나요? 제진초 5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기로서 존왕양이 이것을 추구하였다. 자, 전국시대 보겠습니다.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전국 7웅, 자, 제진초, 그 다음에 한위조연, 요거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국강병을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갑자기 확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서 철기를 보급하니까 철제 농기구를 만들면서 소이용, 우경을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에 훅 들어가니까 우리가 남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파니까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철제 농기구 쪽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싸우는 전쟁 쪽으로 가겠습니다. 철제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막 치열해지고 그게 커집니다. 전쟁의 규모가 갑자기 훅 커져요. 자,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제자백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를 했고요. 이때 신분적, 국적적으로 관계가 없이 유능한 사람, 오직 그 능력만 보고 뽑는 그런 학자들을 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사상을 정책을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부국강병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뛰어난 학자를 우대하였다라는 거 알아보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이 사상가와 학자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르는데요. 제자백가는 유도묵법이 있습니다. 유가는요, 예와 인을 중시하고, 도가는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 것, 묵가는 평민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 법가는 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제자백가의 유도묵법, 이것은 유가도가 묵가 법가의 이런 사상들은요, 나중에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기본적인 골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도묵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럼 가리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거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보도록 할게요. 도가 조금만 더 두꺼우면 좋을 텐데. 자, 도가, 묵가, 그리고 법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유가는요, 그렇죠, 예와 인을 중시하고, 도가는요,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살 것을 중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묵가는요, 평민의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였고, 마지막 법가는 법을 우리 통치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 해봤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와 제자백가의 출현, 요거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진의 중국 통일과 막 시황제, 진시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있었던 내용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다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